반갑습니다.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바르게 합시다. 네, 유자입니다. 자, 이제 희망찬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2학기가 2학기 같지가 않죠? 네, 선생님 복장도 1학기 그대로고요. 사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건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앞둔 바로 전날 되겠습니다. 근데 2학기 때 영상을 찍지 왜 지금 찍냐고요? 네, 미리 좀 찍어놔야 선생님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좀 편하거든요. 미리 좀 2학기 때 걸 찍어놔야 또 2학기 바로 시작하자마자 선생님이 허둥대지 않고 여러분들도 강의를 또 원활히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간은 여러분들 여기 시계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밤 10시가 절대 아니고요. 밤 10시에 선생님이 집에 있지 뭐 학교에 왜 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2학기에 들어왔습니다. 2학기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은요, 일단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2학기가 좀 더 진행된 이후에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따로 올려서 여러분들 수행평가라든가 그런 것들을 안내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필평가 관련된 것도 그때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려야겠죠. 밖에는 지금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하늘에 막 구멍이 뚫린 것처럼 하염없이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오니까 확실히 습도도 올라가고 습기가 저 선생님 안경에도 막 좀 습기가 서릴 수 있는데요. 좀 많이 널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 마스크에는 땀이 다 차가지고요. 상당히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집에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하시라고 영상을 또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려야겠죠. 이게 또 선생님의 또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려가 1학기 때 마지막으로 망하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야 될 시기는 바로 조선시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극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시기도 바로 조선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극 혹은 몰랐던 사극들, 우리나라에서 방영된 사극들을 총 망라해보면 조선시대에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리고 뭐 고증을 따지지 않는 퓨전 사극들도요, 조선시대를 모델로 삼은 그런 자료들이, 그런 사극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죠. 뭐 최근까지 뭐 유명했었던 뭐 좀비들 나오는 킹덤, 정말 있었던 역사는 아니고 퓨전 사극이지만 그 바탕이 되는 그런 시대는 바로 조선시대였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성균관 스캔들도 그렇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해를 푸는 달이었나요? 약간 뭐 옛날 사극들이긴 하지만 그런 사극들도 다 가상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조선시대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는 거. 그만큼 우리 역사에서 조선시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조선시대 첫 시간이 되겠는데요.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원은 조선 건국과 통치체제의 정비가 되겠어요. 배단원이 벌써 5단원입니다. 5단원. 조선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그 1단원이 바로 조선 건국과 통치체제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조선 건국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가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조선 정치체제의 특징을 고려와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는데요. 조금 여러분들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뭐 중간중간에 영상도 있고 선생님이 최대한 재밌게 좀 강의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가 중요하겠죠? 자, 학습지는 여러분들 18번 학습지가 되겠어요. 선생님이 다 나눠드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이미 다 받으셨죠? 볼게요. 조선의 건국. 자, 왕의 왕의 그림, 초상화를 어진이라고 해요. 이 조선의 태조, 바로 누굽니까? 이성계의 어진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조의 설계자인 급진, 누굽니까? 급진파 신진사대부. 말이 막 꼬이네요. 급진파 신진사대부 정도전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 정도전의 그림은 나중에 후대에 좀 상상해가지고 그린 상상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느냐? 건국 세력이었죠. 일단 이성계는 무슨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동그라미 1번에 들어갈 것 바로 신흥 무인 세력이었죠. 최영 또는 이성계 등등 여러 무장들이 고려 말에 활약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바로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우리가 불렀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 이 정도전 그리고 정몽주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공민왕 때 과거제를 통해서 길러진 인재군, 이 사람들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신진사대부라고 했었죠. 자, 우리 동그라미 2번에 신진사대부라고 써보세요. 다 쓰셨습니까? 이 중에서 정몽주는요, 온건파 신진사대부였고, 정도전은 무슨 파 신진사대부였어요? 급진파 신진사대부였죠. 거기서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조선을 개창하는데 힘을 보탰고 결국 신흥무인 세력과 이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함께 연합을 해서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게 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위화도 회군이라는 이 사건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정말 실권을 잡고 뭔가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해서 이 신흥무인 세력들이 움직여서 일어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일 뒤로 뭐가 일어났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했었는데요. 바로 동그라미 3번 빈칸에 들어갈 과전법이라는 법이 실시되었죠. 이 과전법이라는 법은 여러분들 어떤 법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권문세족들의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토지, 재산 등을 뺏어가지고 신진사대부들한테 다시 새로 분배해주는 게 바로 이 과전법이었습니다. 신흥 무인 세력이었던 이 이성계가 자신을 도와준 신진사대부에게 일종의 보답을 하기 위해서 이 권문세족들의 땅을 뺏어서 새로 분배를 해준 그런 법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이 과전법을 실시할 때만 하더라도요, 아직 고려왕조는 망하지 않았고 이성계도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경제적인 실권을 신진사대부가 쥐고 난 이후에 반대파를 제거하죠. 이 신진사대부 내에서도 급진파가 있었고 온건파가 있었는데, 온건파는 당연히 조선을 건국하는 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몽주를 제거하고 급진파 신진사대부인 정도전과 신흥무인 세력이 조선을 건국한 거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학습지 초반 부분은요, 여러분들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해보는 차원에 마련된 꼭지가 되겠군요.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이 건국되게 됩니다. 이 조선은요, 지배 세력이 일단 변화하게 돼요. 그 이전에 권문세족 이 사람들이 이제 싹 다 바뀌고 신진사대부를 중심으로 한 이제 뭡니까? 양반 중심 관료제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지배층들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양반이요, 양반. 네, 조선시대에서부터 양반들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양반은 사실 어떤 신분이 아니라 관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양반이라고 불러요. 그럼 관직에 없으면 양반이 아닌가?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이게 조선 중기 후기로 가면서 관직이 없더라도 관직에 대대로 있었던, 복무했던 사람들의 후손이다 하면 그냥 양반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게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양반이라는 말이 되게 흔하게 쓰이지 않습니까? 뭐 누구누구 얘기하다 보면 이 양반이 저 양반이 하면서 아저씨를 막 몇 살 잡고 싸울 때 막 무슨 양반 그런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흔하게 쓰이는 그런 단어가 되었지만 이 양반이라는 그런 용어는요, 조선 초기에 지배층들을 뜻했다는 거. 근데 그냥 단순한 지배층이 아니라 관직에 복무하는 그런 사람들을 양반이라 불렀다는 거죠. 사상도 변화합니다. 고려시대의 주된 사상이나 종교 철학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불교였죠. 이 불교가 바뀌어요. 뭐로 바뀌냐? 바로 유교로 바뀌게 되는 거죠. 고려 말에 유교를 철학으로 만든 학문, 유교 성리학이라는 게 조선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고려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조선 초기에 와서 아예 그냥 국가의 이념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누구에 의해서? 바로 그 성리학을 공부한 신진사대부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정도전 같은 신진사대부들은요, 불교의 폐단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특히 불시작전이라는 책을 써서 아예 불교를 철학적으로도 비판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을 세운 이 신진사대부들은요, 처음서부터 이 불교 대신에 이 성리학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것을 계획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를 억누르고 유교 성리학 사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좀 더 내려가 볼까요? 자, 여기가 바로 어디겠습니까? 바로 수도 어디입니까? 서울이 되겠습니다. 한양이라고 해야 맞겠군요. 지금이야 우리가 서울이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의 수도 한양이었습니다. 뭐 한성 뭐 이런 식으로 불렸는데, 고려시대 수도가 어디였어요? 개경이었죠? 개경. 강화도로 잠깐 옮긴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500년 고려사에 있어가지고 수도는 개경이었습니다. 근데 이 개경에서 바로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울, 거기가 바로 조선시대 때부터 수도가 된 곳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수도 한양의 사진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그 당시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될 때 찍은 건 절대 아니고요.
개화기 때 이 서양의 사진기가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찍은 그런 사진이 되겠는데요. 아무튼 처음의 모습보다 약간 뭐 여러 가지 건물도 좀 서고 좀 길도 넓어지고 했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서울의 모습을, 한양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사진이 되겠죠. 자, 이 수도 한양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 한 편 보도록 할까요? 이성계와 정도전, 조준 등의 신진사대부 등은 새 왕조를 세우고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정합니다. 태조 이성계는 즉위 당시에는 개경을 그대로 수도로 삼으려 하였으나 천도를 결심하고 후보지를 물색하게 되죠. 새 도읍지로 여러 지역이 물색되었고 계룡산 일대도 유력하였지만 태조는 결국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양은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국을 통치하기에 유리하고 고려시대에도 남경이라 하여 삼경 중의 하나로 중요시 여겼던 곳이기도 합니다. 한양은 북한산에서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산과 한강을 앞에 두고 있는 배산임수의 전통적인 명당이자 한강을 이용한 수로교통이 매우 편리하여 조세의 운반과 통치에 적절한 곳이었죠. 뿐만 아니라 한양은 주변이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 지역이었습니다. 북쪽에 북악산, 동쪽에 낙산, 서쪽에 인왕산, 남쪽에 남산 등으로 둘러싸여 도시를 건설하고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데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죠. 새로운 도읍지 한양에 태조는 먼저 동쪽에 종묘를 지어 왕실의 안정과 번영을 기렸으며 서쪽에 사직단을 지어 나라와 백성의 안정과 풍요를 빌었으며 종묘와 사직의 가운데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을 짓고 성곽을 건설하며 새롭게 시작한 새 왕조의 번영과 안정의 중심이 되는 유교적인 이상도시를 건설하려 했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다. 수도 한양이 왜 한양이 되었는지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죠? 한강을 끼고 있어서 상당히 교통에도 편리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풍수지리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뭐 유리했다고 해요. 뭐 그런 풍수지리만 믿고 따라간 건 아니고 유교성리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한양이 수도로 천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경이라는 데는 어떻습니까? 어느 왕조의 수도였어요? 고려 왕조의 수도였죠? 새롭게 나라를 만드는 상황에서 그 개경에 뭐랄까 세력을 두고 있는 그런 세력들을 다 그냥 이제 뭐랄까 무너뜨리고 새롭게 나라를 펴서 새로운 세력을 재편하려면 결국 수도로 옮기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겠다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는데 크게 작용했으리라 추측이 됩니다. 자, 이제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상중심 의정부 서사제. 그렇습니다. 이 정도전은요 상당히 새로운 시스템을 꿈꿨는데요. 기존의 고려의 이성육부 제도를 대체할 만한 뭔가 새로운 조선만의 시스템이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의정부라는 아주 신기한 그런 조선만의 특이한 제도였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왕이 있고 밑에 의정부라는 게 있는데 이 의정부에는 여러분들 잘 아는 명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는 재상들이 있습니다. 정승들. 고려실 때는 재상이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이었죠. 문화시중이라고 불리는 재상 한 명만이 이제 재상으로서 왕 아래서 모든 걸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요. 아예 재상을 3명을 둔 거죠. 영의정과 우의정과 좌의정. 사실 선열로 놓고 보면 영의정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좌의정, 우의정이 되겠는데요. 뭐 풍계 면에서야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거의 권한이 비슷할 정도였어요. 영의정이 좀 더 뭐 권한이 세다, 뭐 좌의정이 실질적인 실세다, 뭐 이렇게 말도 많지만 그건 때에 따라 달랐고요. 하여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는 이 의정부라는 이 기관은요,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이 정도전의 아이디어는 이 의정부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나서 국왕을 대신해서 재상들이 거의 나랏일을 다 오롯이 한다. 즉 나랏일을 완전히 자기네들이 책임진다라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죠. 정도전이 꿈꿨던 시스템은 말이죠. 그러니까 왕은 왕이 권한은 있긴 있지만 소위 명예직으로서 자리를 딱 지키고 있고 실질적인 정치는, 실질적인 통치 행위는 재상들이 담당한다. 이런 의정부 서사제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밑에 육조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육부랑 비슷한 거예요. 옛날에 고려시대 이성육부 할 때 6개 부서 있었죠? 그거랑 똑같이
이때는 이제 아무래도 조선을 제후국으로 칭했기 때문에 육부가 아니라 육조라고 이름을 좀 스스로 낮춰서 불렀다는 거죠. 이호, 예병, 형, 공. 지금으로 치면은 뭐 내무부나 뭐 무슨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외교 담당하는 부서, 그 다음에 군사 담당하는 부서, 교육 담당하는 부서, 재정 담당하는 부서 뭐 등등 법 담당하는 부서, 이러한 부서들의 기능을 나누어 놓은 것이 바로 육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전이 꿈꿨던 이 의정부 서사제는요, 왕은 그저 그냥 의정부의 정치를 맡기고 의정부의 재상들이 육조 부서에다 명령을 내리고 보고는 의정부가 받고 왕한테 정승을 건의하는 그런 스타일로 돌아갔다는 거죠. 잠깐만요, 좀 있어요. 칠판에 보시면 이렇게 판서를 좀 해놨는데요. 이렇게 왕은 단순히 의정부한테 그냥 그 뭐 허락을 내줄 뿐이고 어떠한 사건, 어떠한 뭐 심의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각, 즉 허가를 내줄 뿐이고요. 의정부는 육조한테 실질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그런 상황이 나죠. 육조는 의정부에다가 보고를 올리고 의정부는 왕한테 건의사항을 올리는 식이고요. 그럼 어디가 제일 세겠습니까? 당연히 의정부가 제일 세겠죠. 의정부가 육조와 왕 사이에 문지기, 즉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실권은 결국 의정부가 가장 센 그런 상황이었다. 재상이 힘이 세고 그 다음에 왕은 뭐 힘이 세지 않는 게 아니라 재상은 이제 왕은 그저 재상을 통제하고 재상의 건의를 듣고 할지 말지만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정도전이 꿈꿨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런 시스템에서는 왕이 아무리 바보 같은 판단을 내리거나 왕이 아무리 사람이 뭐 똑똑하지가 못해도 재상만 똑똑한 사람을 앉혀놓으면 정치가 잘 돌아갑니다. 상당히 합리적이고 좋은 시스템이죠. 근데 조선 왕조가 언제나 이랬던 건 아니에요. 왕이 셀 때가 있었고 의정부를 무시하고 왕이 육조랑 직접적으로 컨택트를 했던 때도 있었고 이런 걸 육조 직계제라고 하는데 이 뒤에 좀 다룰 거예요. 혹은 의정부가 워낙 세가지고 왕 대신에 왕과 육조 사이에서 의정부가 기능을 크게 발휘했었던 의정부 서사제가 중심이 됐던 시대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왕권이 더 세지거나 아니면 의정부의 권력이 더 세지거나 아니면 왕과 의정부가 비슷하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흐름을 따라서 천천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느라고 힘 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회종 이방원. 그런데 이 이성계의 가계도가 문제였습니다. 이 이성계의 가계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계의 가계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잘 안 보이시면 확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한번 고정시켜 볼게요. 태조 이성계는요, 뭐 여러 자식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좀 이렇게 특출할 만한 그런 여러 좀 주목할 만한 자식들이 누구였느냐? 신의 왕후 한씨, 이제 이성계의 첫 번째 부인이죠. 이 한씨 사이에서 나온 여섯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방우, 둘째가 방과, 방의, 방간, 방원, 방연이었어요. 뭐 방방하네요. 자, 어쨌든 성씨는 뭐 이씨겠죠? 이렇게 여섯 아들이 있었는데 당연히 나중에 이성계가 왕위를 물려줄 때는 누구를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첫째 아들이겠죠? 그래서 방우에게 물려주려고 했으나 이 방우는요 고려 왕조의 충신이었죠. 아버지의 역성혁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가출해버렸어요. 대단하죠?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겠어요? 방과한테 물려주는 게 당연한 순서가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정도전은요, 그 당시 재산이었던 정도전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성계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될 사람이 권력이 이성계만큼이나 강하면 정도전이 의정부 서사제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재산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펴기 위해서는 당연히 왕이 아무래도 좀 뭐 권한이 세다기보다 뭐 대가 센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좀 대가 약한
그런 재상이 오로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왕위에 앉는 게 정조전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하겠죠. 근데 여기 방과 방의, 방간, 방원, 방영이는요, 다 성인들이에요. 다 나이들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들, 손자 다 있는데, 그 당시에 뭐 손자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아들, 딸이 다 있을 정도의 성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아들들은 위화도 해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조선왕조가 건국되는데 상당히 힘을 못했었던 그런 무장 출신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 유명하죠? 나중에 태종이 되는, 3대 임금 태종이 되는 이방원은요, 대단한 야심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정조전은 이런 이 호랑이 같은 이성계의 첫째 부인의 아들들이 왕이 되게 되면 의정부 서사제를 펴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신의왕후 한씨가 죽고 난 다음에 이성계가 또 장가를 가거든요. 신덕왕후 강씨에게 장가를 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방건이랑 방석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름이 방석이에요. 방석? 깔고 왔나? 네. 방석한테 미안하네요. 아무튼 이 중에서 방석이 막내가 되는 방석이를 정조전은 왕이 되었으면 했다는 거죠. 이 막내인 방석이 왕이 되게 되면 그만큼 재상인 정조전이 뭔가 정치를 혼자서 꾸려나가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고 반대를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막내인 방석이를 왕으로 앉힌다, 세자로 앉힌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형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난리가 나는 게 바로 1차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이 형들이 다 화가 났겠지만 이 중에서 가장 화가 난 형이 누구였겠습니까? 당연히 방원이죠. 왜냐? 이 이방원은 굉장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위화도 해군이 났을 때 우왕이 군사를 이끌고 이성계의 가족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쳐들어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성계의 가족들을 인질로 잡아놓으면 군대를 이끌고 온 그런 이 이성계의 군대를 딱 막아내는데 효과적이겠죠? 가족들로 인질을 잡아서 협박을 하면 이방원이라고 이성계라고 군복을 안 하겠어요? 그때 그걸 미리 알고 가족들을 다 도피시키고 그리고 고려를 이제 마지막으로 지키고자 했던 정몽주를 암살하는데 앞장섰던 게 바로 이방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는 이방원을 굉장히 많이 아꼈다고 합니다. 다섯째 아들이긴 해도 다른 형들에 비해 가지고 좀 존재감이 없는 것 같지만 종이 치네요. 다섯째 아들이라 하지만 존재감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미친 존재감을 나타냈던 게 바로 이 방원 다섯째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려시대 과거 시험에 급제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 과거 시험에 급제한 유일한 아들이 바로 방원 되겠습니다. 정말 뭐 공부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뭔가 공작을 갖다 벌이는데도 상당히 탁월했던 게 바로 이 방원이었다는 거죠. 이 이방원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공을 세웠는데 자기네 같은 형들이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배다른 동생이 왕이 된다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 만약에 배다른 동생이 왕이 됐다면 이 형들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 동생이 자기의 왕위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정도전을 시켜서라도 혹은 정도전이 자의적으로라도 이 동생인 방송이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 이 호랑이 같은 형들 다 내버려 두지 않을 거냐, 다 죽이겠죠.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결국 이 형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 조금만 더 가볼까요? 네. 이게 바로 왕자의 난이었다는 겁니다. 1차 왕자의 난. 이렇게 왕자의 난을 일으킨 이방원은요, 이방원뿐만 아니라 그 이방원의 형제들은요, 결국 누구를 제거했겠습니까? 그렇죠. 이 왕조의 설계자이자, 개창자는 아버지니까 안 되지. 설계자이자 정말 이 마스터 플랜을 다 짰던 정도전을 제거하기에 이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도전은 비명에 가고, 그럼 동생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들, 아무리 엄마가 다르다 하지만 엄연히 동생들이잖아요. 이 동생들도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이 형들은요, 방번과 세자인 방석이를 끌어내서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왕자의 난은 일단락이 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 이방원이 바로 왕이 됐을까요? 그건 아니었고요. 뭔가 이방원이는 언젠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마음을 먹은 놈이긴 해요. 하지만 바로 자기가 왕이 되게 되면 자기 형들하고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둘째 형, 강호는 뭐 나가서 집 나가서 죽었으니까 둘째 형 강과에게 왕위를 넘기게 되니 이가 바로 2대왕 정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왕 이름 외울 때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가잖아요. 태 다음에 정 반대로 정이 바로 누굽니까? 정종이라는 거죠. 가끔 착각하는 친구들은 이성계가 바로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이방원이 왕위를 물려받아서 태종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정종, 둘째 형 강과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우리 이제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렇긴 한데요. 또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형들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형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방원의 앞에 형 방간이었습니다. 이 방간은 상당히 야심이 있는 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형이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그 당시에 정종이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방의 형 제끼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죠. 그리고 야심하는 동생 방원이가 왕위에 오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세력들을 준동해서 일으킨 게 바로 2차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2차 왕자의 난. 왕난. 계란이군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방간이 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는데 방원이는 이거 다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 그래가지고 방원이 또 군사를 일으켜서 결국 방간을 제압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형 정종으로부터 지금 현재 왕인 정종으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을 것을 약조를 받게 되죠.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럼 형 방간이 죽였을까? 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근데 자기 배다른 동생들은 죽였는데 자기 같은 엄마한테 태어난 그런 같은 모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급 형제들은요 다 살려줘요. 그래서 방간이는 그냥 귀양 보내는 걸로 끝이 나고 뭐 형한테 순조롭게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가 바로 이 드라마 육룡이 나를 사라고 여러분들 옛날 드라마 좀 보셨습니까? 선생님 좀 보다가 그때 좀 바쁜 일이 있어갖고 보다가 못 봤는데 아무튼 거기서 유아인이 그 연기했었던 게 바로 이방원 역할이었죠. 그게 바로 조선 3대왕 태종이 되겠습니다. 이 태종은 왕이 되자마자 강력한 왕권을 행사를 하게 되어 어떤 정책을 펴게 되느냐? 당연히 왕권을 강화하는 방식을 썼겠죠. 사병을 철폐하게 됩니다. 사병. 고려 말에 신흥 무인 세력들은요 각기 자기네 딴에 사병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옛날에 호족들이 자기네 군대를 따로 고려 초에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병들은 언제라도 이 조선 왕조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 움직였던 병사들은요 조선의 군대가 아니라 이 넷째 형 방간이 거느리고 있었던 사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언제든지 칼을 겨눌 수 있는 사병들을 다 해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사병들을 다 해체시키고 그 사람들을 조선 왕조의 정식 군인으로 대부분 흡수를 하죠. 그 조선 왕조의 정식 군인이 돼야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태종의 명령을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대우를 이제 공무원으로 대접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육조 직계제라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학습지 몇 번입니까? 동그라미 4번이죠? 4번 육조 직계제.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 육조 직계제가 바로 이 육조 직계제 되겠습니다.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칠판을 볼게요. 처음에 태종 때는 의정부가 셌었죠. 정도전과 같은 재상들의 힘이 셌잖아요. 근데 이런 의정부를요 중요한 일만 결정하는 기관으로 그냥 약화시키고 물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은 높은 사람이긴 하지만 업무를 줄여버리고 대부분 업무들은 다 왕이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육조한테 명령을 내리는 그런 제도가 그리고 육조가 뭔가 보고할 게 있으면 의정부한테 보고하지 않고 왕한테 직접 보고하는 제도인 육조 직계제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제 의정부가 빠지다시피 하고 왕과 육조만의 한 라인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그만큼 제3의 힘이 깎이게 되고
왕의 힘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왕권을 강화했다는 겁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정책을 폈느냐? 체제를 정비해요. 나라의 틀을 다지기 위해서 호패법을 실시합니다. 호패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씩 다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나요? 아직 없나요? 주민등록증. 네, 주민등록증. 선생님들이 주민증, 뭐 요즘은 주민등록까지는 안 하고 주민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주민증과 같은 호패법을 실시해서 전국의 인구를 파악했다는 거죠. 왜 인구를 파악해야 되느냐?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또 군대에 보내야 되니까. 이게 나라의 핵심이 되는 힘 아니겠습니까? 세금과 군대. 그렇게 해서 평민들을, 여러 백성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느냐, 인구를 어느 만큼 나라에서 잘 파악하고 있느냐, 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느 만큼 통제를 하느냐, 그게 가장 관건이 되겠는데요. 요거를 한 번에 해결하는 호패법을 실시했다는 거. 또 두 번째, 민생 안정책으로 신문고를 설치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도 뭐 국민신문고 같은 거 있죠? 억울한 얘기 겪으면은 거기다 막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막 국민청원 같은 거. 옛날에는 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억울한 사람이어서 막 때리게 했어요. 그러면은 뭐 왕이 나와서 적당히 막 이렇게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신문고를 설치하고 했는데 정말 이게 효용성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거 없었습니다. 어느 백성이 간두크지 가서 신문고를 치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억울한 노비들 해방시켜줬다 그래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 해방시켜줬다는 거는 옛날에도 그런 게 많이 있었죠. 고려 광종 때 노비안정법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공민왕 때 신도의 전민변정도감 이런 게 있었죠. 네, 이러한 것들이 민생 안정책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건 억불정책이었어요. 도첩제라는 거를 강화했습니다. 도첩제가 뭐냐면 이제 스님들은 자기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발급해준 신분증을 받아야만 자기가 불교 승려로서 자기가 활동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도첩을 갖다가 나라에서는 잘 내주지 않습니다. 왜냐? 불교를 억누르기 위해서 스님들 숫자를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불교라는 이 종교 자체를, 이 사상 철학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어요. 왜냐? 이 태조 이성계나 이방원도 불교 신자였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불교를 신앙으로서 신봉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불교를 억누르고 유교, 성리학을 널리 퍼뜨리려던 게 바로 조선왕조의 기본 아이디어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승려를 조절하고 사찰을 더 짓지 못하게 축소를 하고, 그동안 고려왕조 때는 절에다가 노비도 갖다 주고 토지도 줬는데 이제는 그거 다 뺏어버려서 뭐랄까 절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탄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태종 이방원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 스토리는 너무 유명해서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 아무튼 이방원에게는요, 태종에게는 크게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세 아들이 가장 유명했죠. 첫째 아들 누굽니까? 양녕대군, 둘째 아들 효령대군, 셋째 아들 바로 충녕대군. 이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 워낙 똑똑하고 해서 원래 첫째 양녕대군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양녕대군을 멀리하고 셋째 충녕대군한테 몰표를 줘가지고 결국 세종대왕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결국 아버지인 태종이 뭐 여러가지 공작을 했다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죠. 그렇게 해서 세종대왕께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세종께서는요, 태종이 확립한 왕권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 전에 태종 때 외척들도 쳐내고 틀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병도 혁파하고 해서 강력한 왕권을 만들어 놨어요. 그 토양 위에 세종의 정책이 꽃을 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마치 고구려 때 소수림 왕이 인재도 막 양성하고 나름대로 나라의 살림을 많이 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된, 그 뒤로 왕이 된 광개토대 왕이 고구려를 굉장히 중흥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태종이 가져놓은 이 틀 안에서 세종대왕이 뭔가 뜻을 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걸 했느냐? 바로 세종대왕께서는 뒤에서도 다음 단원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집현전이라는 기관을 만들었어요. 집현전은 학문연구기관이었습니다. 뭔가 이제 여러 가지 뭐 공부할 거리들을 뭐 찾아가지고 뭐 연구하고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연구하는 기관이 바로 집현전이었는데요.
이 집현전에서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빈칸에 들어갈 동그라미 5번 훈민정음 창제 등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세종 때 문화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훈민정음을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종대왕이 혼자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같이 힘을 합쳐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알려져 있기는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함께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수많은 연구의 결과로서 요즘 나오고 있는 정설은요. 세종대왕께서 혼자 만들었다. 이게 거의 정설에 가깝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집현전 학자들은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었고요. 여기에 대항해서 세종대왕이 벌였었던 투쟁은요. 정말 고독한 투쟁이었어요. 자기가 신임하는 학자들한테 한글을 창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밑작업들을 맡기긴 했지만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과 전체적인 총 계획과 시기와 그리고 직접 제작에 관여한 사람은 바로 세종대왕 1인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참 세종대왕께서는 정말 천재 아니십니까? 정말 이렇게 한글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아주 대단한 업적들을 폈는데요. 아무튼 훈민정음을 만드셨죠. 훈민정음. 나란 말씀이 기운기계 나라, 네, 서로 삼았기 아니할세. 여러분들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도 배우시게 될 텐데 이런 훈민정음이 나중에 다듬어져서 한글이 되어 현대 우리 대한민국의 한글이 된 거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좀 그러네. 북한도 한글 쓰고 그러니까 우리의 한글이 된 거죠. 한글. 민족문화 발전의 밑바탕이 된 게 바로 훈민정음 창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 운영. 세종대왕 때 와서 태종 때와는 또 정치 운영이 달라져요. 왕권과 신하의 권한의 조화를 이룬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다는 것이죠. 화면 좀 다시 볼까? 여기 왕과 의정부 6조가 있는데 태종 때 어땠다고 했습니까? 의정부가 확 쭈그러들고 왕이 강해졌었다고 그랬죠? 근데 세종대왕 때 와서는요. 세종 때 와서는 왕이 의정부를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왕이 의정부에다가 보고를 받고 의정부가 6조의 명령을 내리고 하는 그런 의정부 서사제가 다시금 시행됐다는 것이죠. 초반에 정도전의 아이디어대로 나라가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의정부 서사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군 육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다. 네, 들어보셨습니까? 네, 말이 좀 헛나오네요. 이 백두산을 정점을 해서 좌와 우 지역을 바로 사군, 그 다음 왼쪽에 사군,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지역, 동북 쪽을 육진이라고 해요. 여기를 개척을 한 게 바로 세종대왕 때였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 동그라미 친 사군과 육진 지역이 우리 땅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막 그려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좀 이거 지우고 할게요. 지도를 샥샥샥 그려보면 고려시대 영토 어땠어요? 압록강, 강동육지 지역은 차지했지만 함경도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끈 게 있었죠. 그럼 이 지역엔 누가 있었느냐? 바로 여진족들이. 금나라를 세웠던 여진족들이 금나라가 망한 이후에 몽골 제국도 쫓겨나서 망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진족들이 여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진족들을 좀 위로 밀어내고 영토를 더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세종은요. 김종서, 최윤덕과 같은 그런 대신들을 보내서 영토를 확장을 하게 됐는데 이 여진족들을 회유하거나 쫓아내는 방식을 써가지고 지금의 이 지역을 되찾게 된 것이죠. 만약에 세종대왕 때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조선시대 지도는 아마 이런 식으로 고려시대랑 별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세종대왕이 여러분들 그냥 학문연구에만 꿈꿨었던, 노력했었던 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군사 기술면에서도 대단한 그런 실력을 보였던 게 바로 세종대왕이었다는 거예요. 영토 분쟁에 있어서는 단호했던 사람이 바로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정말 먼치킨 아닙니까? 정말 엄치나 아닙니까? 대단하죠? 자, 이렇게 사군 최윤덕을 시켜서 개척하고 육진을 김종서를 시켜서 개척해서 영토 확장으로 오늘날의 국경선을 만든 게 바로 세종대왕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냥 다른 왕들 할 때는 뭐 누가 어떤 왕이 뭐 무슨 뭐 태종이 뭐 태조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종대왕 때만큼 세종대왕께서라는 말이 저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참 존경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우리 화폐에 10,000원짜리 고액권에 들어가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북쪽으로만 영토를 넓혔느냐, 남쪽으로도 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 왜구들을 아주 격파하는데 대단한 공을 세웠던 게 바로 세종대왕께서 하셨던 거죠. 물론 뭐 세종대왕 때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하긴 하지만 이 본격적으로 여기 나섰던 이 계획의 이반자는 바로 태종이었어요. 태종이 왕위에서 잠깐 물러나요. 물러나서 세종한테 왕 건습을 시키는데 그때 상왕으로 물러나 있던 태종이 이 대마도 정벌을 추진했었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세종이었으니까. 자, 여기 이종무를 시켜가지고 바다 건너 여기 대마도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왜 이 섬을 그때 세종대왕 때 그 조선에서 가지고 오지 않았는지 그건 조금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아무튼 이 대마도에 왜구들이 득실득실했어요. 이 일본 도적들이 대마도를 전진기지 삼아가지고 고려시대 여기저기 막 그냥 약탈하고 누비고 다니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왜구들의 본거지인 대마도를 토벌하고 여기에 있는 왜구들에게 항복을 받으면 당분간 그래도 외부에 침입해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 이 세종대왕께서는요 이렇게 군사를 보내서 스시마소를 정벌하면서 왜구를 토벌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세종대왕께서 또 돌아가시게 됩니다. 뭐 영원한 건 없겠지만 세종대왕이 이제 승하하면서 왕이 죽는 걸 승하한다고 하는데 세종대왕께서 승하하시면서 정말 걱정이 됐던 거예요. 왜냐? 뭐 세종대왕께서는 뭐 자식이 없었겠습니까? 자식들이 많았지만 이 첫째가 문종, 그 다음에 둘째가 수양대군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또 이 그림을 봐야 되겠네요. 자, 선생님 따라오세요. 조선시대는 스토리가 많아가지고 꼭 칠판에 여러 가지 계보를 그려가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세종대왕이 있습니다. 세종의 첫째, 문종. 딱 첫째 아들이 똑똑했어요. 세종대왕이랑 거의 생긴 것도 판박이었고 굉장히 다재다능했다고 합니다. 거의 리틀 세종대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바로 그 유명한 수양대군. 내가 왕이 될 장인가? 그 이정재 있죠? 그 사람이 수양대군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종에게도 자식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단종이죠, 이 왕이. 그래서 세종도요, 은근히 이제 둘째인 수양대군이 야심이 많고 하니까 좀 경계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뭐 설마 했겠죠. 뭐 수양대군이 아무리 막 사람이 뭐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형을 뭐 왕에 앉아있는 왕에 곧 이제 앉게 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세종을 대신해서 그 당시에 왕으로서의 업무를 하고 있는 이 문종을 어떻게 하지 못하죠. 수양대군이 문종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문종이 아무리랑 똑같아서 성격도 똑같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흔히 알기로 문종이 오래 못 살았다고 해서 문종이 되게 왕을 할 때도 병약하고 비리비리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죽기 전까지 왕 할 때는요 이 형 무서워서 동생이 준동을 못했습니다. 아버지랑 똑같았다니까 성질이 좋아지고요. 그래가지고 수양대군이 아직 형이 살아있을 때는 걱정이 안 되지만 세종 입장에서 그 당시 그 좀 잔병치레가 많았던 이 문종이 죽게 되면 그 손자인 단종이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대신들한테 죽을 때 여러 유언을 막 남겨요. 이 어린 세손을 좀 잘 보필해달라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벌어지게 되죠. 이렇게 세종이 죽고 난 다음에 문종이 세종의 뒤를 이어서 정치를 잘 하다가 몇 년 되지 않아가지고 결국 승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단종을 보필할 수 있는 신하는요, 뭐 김종서나 그 외에 뭐 여러 그런 세종에게 고명을 받은 그런 신하들 외에는 별로 없었다는 거죠. 당연히 수양대군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야심을 품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수양대군은요, 자기가 어린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린 조카를 보필하고 있는 김종서와 같은 그런 대신들을 쳐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버지 세종이 키워놓은 여러 충신들을 다 쳐내고 자기의 그런 충복들, 자기의 부하들로 조정을 꾸미고 지금 조정에 있는 신하들 중에서 자기한테 협조하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제가 왕위에 오를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방원이랑 하는 짓이 똑같죠? 자, 이렇게 해서 야방의 김종서를 철퇴로 때려 죽이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게 바로 계유정난이었습니다. 계유정난. 자, 여러분들 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영화 관상의 일부 부분인데요. 볼게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야. 내 진짜 지역을 보여주지. 영의정 황보인대가 입거리요. 넌 누구냐? 그동안 세월 좋았소이다. 무신을 휴게 보내라 명하셨지요. 성공했다면 제 목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권력이란 게 원래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죽거나 아니면 상대가 죽지요. 삼정승이 왕권을 유린한 죄로 처형되었으니 이제부터 내가 영의정 부사와 이조, 영조판서, 그리고 내외 병마도 통사직을 맡아 왕을 보필할 것이니 이에 찬성하고 나를 받아들이겠다 하는 자는 이쪽 편으로 옮겨 섰거라. 그렇지 않은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야. 지금 우리가 되돌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 부디 좋은 정치하시어 백성들이 괴로운 일이 없도록 간곡히 네, 잘 보셨습니다. 너무 컴컴해서 잘 안 보이셨죠? 네. 아무튼 이렇게 김종서 등을 죽이고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은 사건을 바로 계유정난이라고 하는데요. 아, 볼 때마다 참 성질을 나네요. 단종이 조금만 더 결단을 했었더라면 빨리 좀 이렇게 좀 자기 삼촌을, 자기 작은 아버지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쳐낼 결단력을 내렸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역사에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결단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옛날에 공양왕이, 고려 말에 공양왕이 이성계가 말에서 떨어졌을 때 정몽주를 시켜가지고 단박에 박살낼 계획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으면 조선왕조가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겠죠. 그렇죠. 뭐 이방원이니 뭐니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겠죠. 만약에 이때 단종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그냥 수양대군을 갖다가 신하들을 시켜갖고 유배를 보내고 끝장을 냈었으면 이런 계유정난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리고 세종이 키워놓았던 그 많은 인재들이 그대로 남아서 조선왕조 시대를 좀 더 부흥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좀 아쉽죠. 자, 아무튼 세조 때 이제 수양대군이 새롭게 단종을 갖다가 밀어내고 세조라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세조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붙진 않죠. 죽은 다음에 묘에 붙는 이름이 바로 그런 조, 중 뭐 이런 거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단종을 보기시키라는 여러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사육신, 뭐 생육신 이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런 단종 보기 운동도 결국 다 실패로 돌아가고 단종은요 정말 끔찍하게도 자기 이제 작은아버지인 수양대군 세조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슬프죠. 강원도의 영월이라는 곳으로, 영월의 청영포라는 곳으로 유배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죠. 별다른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삼촌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니 정말 권력이라는 게 뭔지 참 처참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권을 잡은 세조는요 또 다시 한번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기존에 의정부 서사제를 다시 자기 할아버지 태종 때처럼 육조 직계제로 바꿨다는 것이죠. 왕권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는 정통성이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 아버지나 이렇게 정상적으로 왕위를 물려받은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왕위를 물려받은 조카를 죽이고 자기가 불법적으로 왕위에 올랐으니까 어떻게든지 자기가 권력을 다 쥐어놔야겠다라는 계산이 선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 때까지, 문종 때까지 이어지던, 단종 때까지도 이어지던 이 의정부 서사제를 다시 육조 직계제로 바꿔서 왕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유정난 이후에 사육신을 제거하고 육조 직계제를 부활시켰다는 것이죠. 자, 세조의 정책 중에 또 하나는요, 과전법 이후에 새롭게 바뀐 토지제도, 바로 직전법 되겠습니다. 직전법은 현직 관료들에게만 땅을 지급하는 게 직전법이었어요. 그 이전에 과전법은, 이성계가 만들었던 과전법은 어떤 법이었습니까? 신진사대부들이라면 관직에 복무하건 복무하지 않건 아무튼 권문세족이 아닌 이상에 지금 관직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토지를 지급한 거죠. 그런데 세조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세조 꼴뱅이 싫다고 관직을 놓고 낙향을 하거나 관직을 놓고 낙향을 하는, 그렇지만 이제 자기가 받은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없애고 자기한테 충성하는 현재 관직에 있는 관료들만을 우대를 하기 위해서 현직에 있지 않은 관료들에게는 땅을 뺐고 현직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세력, 이 세조의 편을 든 세력들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직전법이라는 법을 실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군사제도를 정비합니다. 서울 지역에 우위를 두고 병마, 수군절도사를 지방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군사제도를 바꾸게 됩니다. 자, 이 이후에, 선생님께 울렸어요. 네, 미안합니다. 자, 아무튼 이 세조 이후에 한번 외워볼까요? 태정, 태세, 문, 단, 세, 예, 성, 네, 이렇게 돼서 이제 세조 이후에 예종이 왕이 되는데요. 예종은요, 그렇게 왕을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성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성종 때 상당히 아주 많은 그런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종 때 조선왕조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종 때 만들었느냐? 그 성종 때 만들었다기보다는요, 계속해서 조선시대 시작부터 만들어 오다가 비로소야 성종 때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이건 동아시아에 성종이라는 호칭이 붙는 그런 왕들은요,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이룰성자를 쓰는 모양이에요. 고려시대 성종 때도 이 고려의 기틀이 다져졌고 조선시대 성종 때도 조선시대의 기틀이 다져졌다 하여 그때 그 당시의 왕들의 묘호를 성종으로 붙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가 아니고 사실이 그렇죠. 유교적 통치체제 정비를 마무리하는 이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자, 체제 정비를 또 완료를 하죠. 성종 때 이렇게 임금님의 하루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일어나서 이제 공부하기 전에 이제 문안 인사드리고 아침 먹고 공부하고, 또 아침에 이제 조회를 해요. 신하들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 듣고, 그 다음에 오전 업무하고 점심 먹고 또 공부하고 관료들 만나고 또 뭐 궁궐내 숙직자 확인하고 공부하고 또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사드려야죠. 이제 왕실의 문안 인사, 이제 안녕히 주무세요 인사드리고 와서 그동안 올라온 상소문 읽고 취침. 기상이 몇 시냐면요, 이거 확대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벽 4시입니다. 4시. 잠은 11시에 자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골아서 일찍 죽어요. 그래서 조선왕조 왕들이 일찍 죽은 거예요. 너무 일하다가 과로에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그 조선왕조 왕조를 태어난다고 한다면 정말 왕 안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오래오래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왕들이 뭐 오래오래 즐겁게 살았습니까? 언제나 이 막 그 정치 투쟁에 대한 어떻게 하면 왕권을 강력하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스트레스, 그 다음에 몰려드는 이 업무, 그리고 해야만 하는 공부. 야, 정말 아주 이 세자 때부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조선시대 왕들이. 그래갖고 단명한 거예요. 띵가띵가 놀다가 일찍 죽은 게 아니라 정말 탱자탱자 놀았으면 마음 편히 오래 살았겠죠. 그러질 못해서 일찍 죽은 거다. 그래서 선생님은 조선왕조 왕들이 하나도 안 부럽다는 겁니다. 자, 문물제도를 정비합니다. 홍문관을 설치해서 집현전을 계승하는 의미의 학술기구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경연, 이 경연이 뭐냐? 공부하는 거예요. 왕이 직접 나가갖고 신하들과 함께 옛날 역사 관련된 이야기도 나누고, 그 다음에 유교 경전에 관련된 작고를 해석하는 뭐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게 바로 경연이었습니다. 왕이 공부 안 해가면은요, 신하들한테 혼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들한테 큰 소리를 치려면 공부를 해가서 가야만 했어요. 조선시대 왕 중에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오히려 신하들을 가르치면서 신하들을 엄청 혼냈던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 바로 정조대왕이었습니다. 정조대왕 때 정조대왕께서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와서 신하들 공부 안 해오면은 엄청 면박 주고 그랬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죠. 뭐 면박까지는 아니고 그 공부해오라고 더 격려를 해줬겠죠. 자, 이 성종 때 훈구 세력과 살인 세력이 이제 맞서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훈구 세력은 뭐냐? 공을 세웠던 공신들을 뜻해요. 조선을 건국하는데 공을 세웠었던 공신들, 이런 세력들이 1차 훈구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뒤에 세조가 왕이 되는데 공을 세웠던 그런 신하들, 이런 사람들이 훈구 세력입니다. 이 세력들은요, 계속해서 조선시대에 뭔가 아주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뭐 재산이면 재산, 관직이면 관직, 정말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간 사람들이 바로 이 훈구 세력들이었죠. 근데 이 세력들이 너무 오래 머물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이면 썩는다 그랬죠? 여러 가지 좀 병폐가 많이 보이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너무 왕권만을 강화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하들의 신권이 살아나지 못하고 언로가 막히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언로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말의 통로라고 해서 신하들이 왕한테 뭔가 현안을 건의하고 그런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소통의 창구가 막힌다 생각했다는 거죠. 이런 권신들로 인해서, 이 훈구 세력들로 인해서. 그래서 좀 더 새롭게 향촌 중심의 질서를 펴나가자 신권을 좀 강화해서 왕의 권력을 깎자는 게 아니라 왕이 스스로 자기가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왕도 정치를 펴야 된다고 주장한 살인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성종 때 이 성종은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공신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성종도 좀 왕권이 많이 눌려 있었거든요. 세조를 왕으로 세운 그런 공신들, 한명회나 뭐 이런 등등 여러 이런 훈구 세력들이 예종, 성종 때 막 준동을 해요. 그래서 이런 세력들을 좀 꺾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많이 대거 등용했던 세력들이 바로 살인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훈구 세력 견제를 위해 살인 세력을 등용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살인 세력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살인 세력은요, 다름이 아니라 이 지방에서 은거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실력을 키워왔던 그런 신진사대부들이었습니다. 신진사대부들이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신진사대부들이었다는 거죠. 다 누구냐? 바로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의 후손들이 바로 누구냐? 살인 세력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죽은 정몽주의 제자들이 바로 이 살인 세력이었다라고 생각하셔도 여러분들 무방할 정도죠. 그래서 이 돌아온 이 살인 세력들에 의해서 조선시대 정치는 새로 판이 짜이게 되는데, 그거는 점점 다다음 시간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구 세력과 살인 세력이 어떻게든지 권력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살인 세력을 훈구 세력에 밀어내기 위해서
타인 세력은 흥부 세력을 비판하고 어떻게든지 정계에서 퇴출시키기 위해서 치열한 그런 정치적인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 다다음 시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중앙정치에도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막 이성육부 나오고 그랬을 때 머리에서 쥐 났었죠? 정말 이게 머리에서 쥐가 날 만도 한데요. 조선시대 정치체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천천히 시간을 넣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맨 위에 있는 의정부와 육조가 되겠습니다. 의정부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제3들이 있는 부서가 의정부죠. 영의정, 또 누굽니까? 좌의정, 그리고 또 누구예요? 우의정. 이 세 정승들이 앉아서 일을 보는 게 의정부가 되겠죠. 자, 빈칸에 의정부 써봅시다. 자, 동그라미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뒷장 넘어간 거 혹시 아세요? 뒷장? 뒷장 넘어갔어요. 동그라미 11번에 의정부, 최고 통치기구예요. 그리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요 정책과 국가 운영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던 6조 다시 한번 볼까요? 국가의 행정을 집행하고 이, 호, 예, 병, 형, 공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합니다. 2조라 하면 여러분들 내무부를 생각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호조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재정 담당하면서 예조는 교육부, 병조는 국방부, 황조는 법무부요, 공조는 여러분들 국토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 짓고 건설 교통에 관련된 그런 게 되겠으니까요. 이걸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 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의정부와 육조. 의정부와 육조. 만약 조선시대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왕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경남이는 왜 왕이 되고 싶어요? 우선 멋있고 폼나잖아요. 그리고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경남이 말처럼 조선시대 왕은 정말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조선시대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고려를 대신해서 조선이라는 새 나라가 건국되었으니까 나라의 제도가 많이 바뀌었겠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조선시대 최고 기관은 무엇이죠? 의정부야. 그럼 조선시대 제일 높은 벼슬아치를 뭐라고 부르죠? 영의정입니다. 네, 맞아요. 의정부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으로 이루어진 최고 회의 기관이었어요. 의정부의 정승들이 모여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해서 임금님께 보고하면 임금의 명을 받아 다시 각 관청에 전달했습니다. 그럼 의정부 밑에 있었던 관청은 무엇일까요? 육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육조란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의 6관청을 말합니다. 세미의 역사 실력이 나날이 좋아지네요. 의정부가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는 회의기관이라면 육조는 나라 일을 직접 실행하는 실무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래도 제일 힘센 왕인데 왜 마음대로 하지 못한 거죠? 물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이 있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볼까요? 왕권 강화 기관에는 늘 임금 옆에서 명령을 직접 받들며 비서 역할을 했던 승정원이 있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기관이 필요했을까요? 잠시 화면을 봅시다. 죄인을 의금부로 압송하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여봐라. 죄인이 바른 말 할 때까지 주리를 틀어라. 사극에 보면 죄인을 끌고 간 곳이 어디였죠? 의금부요. 나라의 큰 죄인을 다스리는 의금부는 승정원과 함께 왕권을 상징하는 핵심 기관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왕이 독재를 하면 어떻게 해요? 좋은 질문이에요. 조선시대에는 왕의 독재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었답니다. 준비된 화면을 보고 얘기를 계속합시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먼저 임금께서 모범을 보이셔야 백성들이 따를 것이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것들. 대간들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처럼 사간호는 왕이 바른 정치를 하도록 일깨워주는 기관으로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다. 다른 기관들의 기능들까지도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셨죠? 여러분들 지금 러닝타임이 1시간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언제 끝나라고 그냥 지루해 하실 거예요.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왜냐? 이게 사실 이번 달은요, 원래 선생님이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 4시간에 나눠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1시간에다 몰아서 하려니까 여러분도 힘들고 선생님도 지금 땀이 줄줄줄줄 비오듯이 나는데,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한 강의에 다 몰아서 넣어야 되겠죠? 실제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수업 들을 때는요, 뭐 2파트로 나누거나 아니면 하나의 강의를 뭐 30분씩만 나눠서 들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미션을 드릴 테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영상, 지니스쿨 영상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 지니스쿨 영상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한 번도 안 나왔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이 영상을 찍으면 유튜브에다 올리는데요. 그 유튜브에다 올려놓는데 그걸 저작권을 문제 삼아가지고 지니스쿨 영상이 자꾸 안 보이더라고요. 열람이 안 될 정도로 그냥 제한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지니스쿨 영상을 가급적 빼고 있습니다. 정말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선생님이 무슨 뭐 돈을 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좀 즐겁게 원활하게 온라인 수업을 만들어 보고자 활용하려고 하는 건데 영리 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재를 심하게 내리니 뭐 할 말 있겠습니까? 제재 안 먹는 영상으로 뭐 대체해야죠. 자, 그 다음에 3, 4 볼게요. 3, 4는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홍문관, 사관원, 사원부가 되겠습니다. 바른정치 실현을 위한 조선시대 기관이었죠. 왕이 왕 맘대로 못하게 하는 기관이 바로 이런 기관들입니다. 특히 사헌부와 사관원은요, 지금의 뭐 감사원, 뭐 검찰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왕도 막 수사하고 왕금을 못하게 하는 기관이 바로 사헌부랑 사관원이었어요. 사헌부는 관리의 비리와 부정을 감시하는 그런 기관이었고요. 빈칸에 들어갈 사관원, 여기는 국왕의 정치 활동을 견제 및 조언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하는 거 사극에서 많이 보셨죠? 아니되옵니다 하는 사람들 10명 있으면 그 중에 한 7, 8명은 다 사관원 소속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홍문관은요, 왕의 정치를 조언하고 왕명을 전달하는 기관인데요. 이 세 개를 우리가 3사라고 불려요. 고려시대 3사하고 달라요. 이 기관은 국왕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왕 맘대로 못하게 견제하다. 그 외의 기관들, 이제는 국왕 맘대로 하는 걸 도와주는 그런 기관들이죠. 전하 딸랑딸랑하는 승정원, 왕의 비서입니다. 비서.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왕을 보조하죠. 그 다음에 의금부, 중대한 범죄자를 심판하는 그런 기관이 바로 의금부가 되겠습니다. 역무를 저지른, 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국가에 문제가 되는 중대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잡아다가 신문하는 그런 왕 직속 사법기관이 바로 의금부였다. 네. 그 외의 기관들은 한성부, 우리 지금의 서울시청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춘추관, 역사를 편찬하는 그런 기관들이 되겠죠. 자, 그럼 지방은 어땠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그 지도죠? 그렇습니다. 지금의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도간 경계 체제가 조선시대 때 이름이랑 그런 얼추 그런 아웃라인이 다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런 틀이 잡히게 된 게 조선시대였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행정조직은요, 일단 도에는 관찰사가 있었어요. 지금의 도지사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부윤, 그리고 목에는 목사, 군에는 군수, 현에는 현령이 되겠습니다. 여기 목에 목사라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 개신교의 목사님이 아니라 달라요. 네, 달라요. 아무튼 지금의 시, 도, 광역시, 그러니까 구니까 구청, 그다음에 동사무소, 읍, 면, 이런 단위로다가 행정구역이 조선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핵심은요, 지방의 수령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사도 뭐 하면서 이렇게 이방들이 막 이렇게 뭐 사도에서 혹은 뭐 꽁트에서 나와서 뭐 이렇게 활동하는 거 보지 않으셨습니까? 일단 이 사람 누구겠어요? 수령이죠, 수령. 사도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향리들이 되겠습니다. 향리. 이방, 호방, 뭐 예방 뭐 이런 식으로 육조 같은 조직들이 지방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 무릎 꿇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동네 사람, 민원인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수령이 군사, 재판, 뭐 세금 걷는 거 이런 거 다 담당하는 게 바로 이 수령의 업무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수령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방에 파견된 모든 관리들을 수령이라고 해요. 이 수령들이 농업, 교육, 세금 징수, 재판, 군사 등의 모든 역할을 담당하는 게 수령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수령이 굉장히 정말 골머리에 앓는 직업이 바로 수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향리가 되겠습니다. 6방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2호, 예병, 형, 공 이렇게 6조 조직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사람들이 행정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근데 고려시대 때 이러한 향리들의 힘은요 셌어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이 향리가 많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향리의 지위는. 그 다음에 유향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점잖은 할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막 붓글씨 쓰고 있는데요. 지방에 있는 양반들, 벼슬을 하다가 은퇴해서 지방에 온 사람이거나 벼슬은 없었지만 학식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자치단체를 만들었어요. 이 유향소라는 기관은요, 뭐 공식기관일 때도 있었고 공식기관이 아니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수령을 보조해요. 그 수령이 이 동네 사람이 아니면 이 동네에 부임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럼 그 수령의 역할을 좀 어느 정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향리들이 비리를 저지르지 않나 감시하고 그리고 지방마다 유교 성리학의 윤리를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행정조직은 조선시대에 수령, 향리, 유향소 이렇게 3박자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당연히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었겠죠. 자, 여기까지 보셨으니까 우리 지방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령의 임무. 조선은 국초부터 중앙집권화를 추진하였는데 고려와 달리 모든 지방에 수령을 파견하였습니다. 각 9년에 파견된 수령은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면서 조선시대 지방행정의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수령의 임무는 수령칠사라 하여 그 임무가 법제화되었습니다. 중요한 임무를 살펴보면 우선 농업을 장려하여 흥하게 하는 것이 으뜸이었습니다. 또 국가의 중요한 재원인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주세를 징수하며 주세를 균등하게 징수하는 것도 수령의 임무였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역을 방어하는 것과 지방민의 재판을 장려하고 직접 진행하는 것 또한 수령으로서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다. 자, 이제 첫 장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갑시다. 첫 장은 빼놓으시고 두 번째 장. 조선의 교육제도 되겠습니다. 조선에 당연히 교육제도가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목적은 성리학적 지식을 갖춘 우수한 관리를 양성하는 것이고 대상은요 모든 양인이었어요. 모든 양인. 하지만 실제로는 양반 중심으로 운영됐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양인, 양인과 천인이라는 개념이 되겠죠. 소위 조선시대에 신분제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되었느냐? 바로 양천제라는 명목하에 운영되었습니다. 양천제. 이 사람이 양인이냐 아니면은 천인이냐 이게 조선시대 신분을 말하는 가장 결정적인 그런 하나의 구분점이었는데요. 여러분 그럼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양반들은 그럼 양인일까요? 천인일까요? 양반들 당연히 양인이죠. 양반. 그러면 일반 농민들, 농사 짓는 농민들은 양인일까요? 천인일까요? 천인이에요? 양인이에요? 정답은 양인. 그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천인일까요? 양인일까요? 양인. 상인. 그러면 천인은 누구냐? 그렇죠. 노비가 천인이 되겠죠. 노비. 그 외에 뭐 백정 등등 이런 사람들이 천인이 되겠습니다. 이 양인과 천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바로 세금이었습니다. 세금.
양인은 세금을 내는데 천인은 세금을 안 내요. 또 하나가 또 뭐겠습니까? 군대. 네, 군이요. 군대를 양인은 가야 됩니다. 물론 양반들은 또 원래 군대를 가야 돼요. 근데 나중에 은근히 안 가죠. 관직에 복무하는 거를 군대 가는 걸로 쳐가지고 안 가긴 합니다만 일단은 가야 돼요. 천인들은 군대 안 갈까요? 갈까요? 천인들은 군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는 것도 굉장한 특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과거 시험을 봐서 관리가 될 수 있는 권리 양인이면 있습니다. 천인은 과거 시험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양인과 천인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시대의 양천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교육기관에는 모든 양인들, 이론상으로는 잠깐만요. 여기 있다. 리모컨 찾느라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모든 양인들이 이 학교에 갈 수 있는데 실제로 그 관리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양반 중심으로 이런 교육제도가 운영되었다는 것이죠. 그 교육제도라 하면 초등교육기관, 서당이 되겠습니다.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초반에 그런 아주 기초적인 그 교육을 받는 게 바로 이 서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등교육기관, 사부학당과 향교 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중등교육기관, 중학교나 고등학교 정도 되는 게 바로 이 사부학당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지금의 대학교가 되겠죠. 여러분들 고등교육기관이라고 고등학교가 아니에요. 대학교를 뜻합니다. 조선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성균관이 있었죠.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도 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술교육을 하는 중인계층에서 주로 다녔었던 기술교육기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과거 시험을 치르게 된다는 거죠. 문과, 목과, 잡과, 기타 선발 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좀 쉬었다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죠? 네, 선생님이 돌아왔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조선의 과거제도 여러분들 학습지 봐가면서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유교성리학적 교육을 받은 그런 학생들이 이제 과거 시험에 응시하게 되는데요. 성균관과 학교에 관련된 영상도 여러분들 중간에 한 편 보고 가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조선의 지배 세력이 되고 또 그 신분을 유지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관리가 되는 시험인 과거가 중요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은 과거 시험을 통과하고 관리가 되기 위한 관리 양성 기능을 주로 수행했죠. 조선의 초급 교육은 주로 서당에서 시작되었는데 서당에서는 문자를 익히고 초보적인 유학 지식과 한문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유학 교육은 향교나 사부학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부학당은 서울에 설치된 국립교육기관으로 중등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 사부학당과 비슷한 기능을 했던 지방의 국립교육기관이 바로 향교입니다. 향교는 지방관청의 관할 아래 두었고 향교의 운영이 지방관리의 인사에 반영될 정도로 중요시 여겨지던 조선 전기 지방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서울에 설치된 성균관은 조선의 국립 최고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성균관에는 소과에 합격한 생원과 진사들이 입학할 수 있었고 이곳에서 유생들은 대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유학교육을 받았고 각종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성균관의 총책임자는 정상품의 대사성이었고 조선 후기 영조는 이곳 성균관에 붕당 간의 다툼을 금하는 탕평비를 세우기도 해 성균관이 조선의 관리가 되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다. 선생님이 중간에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켰는데요. 에어컨에서 소음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소음까지 좀 많이 신경이 거슬리더라고요. 선생님 한 사람이 시원하고자 에어컨을 틀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에어컨 소음이 이 영상에 들어가서 집중을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과감하게 에어컨을 끄고 그냥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퀄리티를 높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괜히 듣기 싫은 소음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좀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나 하나 더우면
여러분들이 귀가 좀 뭐랄까, 여러분들의 호강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신경이 덜 쓰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 하나 희생하는 거 뭐 어렵지 않죠. 자,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균관뿐만 아니라 여러 그런 교육기관들을 거쳐가지고 실력을 가진 여러 인재들이 과거 시험에 도전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관을 뽑는 문신을 선발하는 문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주로 양반들이 많이 응시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려시대 무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조선시대에는 군인들을 뽑는 무과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 같은 분도 이 무과 출신이 되겠죠. 이렇게 문과, 무과를 동시에 뽑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문관들이 좀 더 대접은 좋았겠죠. 하지만 고려시대에 비하면 무관들의 중요성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성계의 본인이 무관 출신 아니었겠습니까? 고려시대 무관이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무관들도 조선시대에는요, 고려시대와는 다르게 나름대로 대접을 받게 되었다는 거. 양반과 상민 모두 응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상민이라 하면 자기가 관리 집안이 아니고 일종의 농민이나 뭐 그냥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이 무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론상으로 이런 사람들도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문과는 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다른 일에 종사하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잡과는 주로 기술과를 선발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뭐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천문을 본다거나 아니면 의학 관련된 여러 그런 기술들, 이 기술들을 담당하는 기술관들은 잡과를 통해서 이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음서제도 있었어요. 음서제. 우리가 문음이라고도 했는데요. 고려시대 음서제와는 약간 달랐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음서를 통해 가지고 고위관직에 올라갈 수 있었지만, 조선시대에는요, 음서만 가지고는요, 출세할 수 없었어요. 꼭 더 출세하려면 과거 시험을 치러야만 했죠. 그리고 추천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 천거제, 그리고 간단한 제주를 시험하는 치제, 이러한 것들로 조선시대의 과거 제도가 짜여졌다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 한눈에 보는 조선시대 교육과 과거 제도라는 게 한 걸음 더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토시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전법, 고려 말에 만들어진 그런 법이 되겠죠. 고려 말에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인 조선 초기에 해당되는 그 시기에 널리 통용되었던 토지제도가 과전법이었어요. 경기도 지역만 토지를 나눠주는 제도였고요. 관리에게 녹봉과 수조권을 지급했습니다. 녹봉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조권은 그 땅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나오는 농작물들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수조권이라고 하죠. 다른 전라도나 경상도나 이런 강원도, 평안도 이런 데서는 안 나눠주고요. 경기도만 나눠주는 그게 바로 과전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뀝니다. 세조 때 와서 과전법으로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고, 세조 입장에서는 자기를 따르는 그런 관리들에게만 땅을 나눠주고 싶다 보니까 은퇴한 관리들은 이제 다 땅 몰수하고요. 지금 현직에 있는 관리들에게만 땅을 지급하는 게 바로 이 직전법이라는 법이었죠. 땅을 지급한다는 것은 수조권을 지급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랬던 게 바로 성종 때 와서 관수관급제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종 때 관수관급제가 뭐냐? 이제 땅을 주는 게 아니에요. 땅에 대한 수조권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나라에서 그냥 세금을 거둔 걸 계산해서 관리들한테 월급으로 턱 주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도 다 뭐 받습니까? 월급 받잖아요. 지금이랑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라에서 나라의 소유의 땅에 나온 생산물의 일부를 가져가는 권리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라에서 계산해갖고 공무원들한테 매달 고생했으니까 월급 주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굉장히 근대적이고 현대적인 스타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옛날에 고려시대에 비해서, 그리고 조선 초기에 비해서 이제 성종 때 점점 조선 중기로 가면서 이 전체 나라의 국토에 대한 그런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걸 나라에서 좀 더 확실하게 통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죠. 그만큼 행정 시스템이 발달한 거예요. 조선의 군사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군사제도. 양반이 됐건
평민이 됐건 다 군대를 가는 게 조선시대의 군역의 원칙이었습니다. 정남들이 다 갔는데요. 16살에서 60세까지의 양인 남자들을 정남이라고 불렀어요. 그 정남들은 당연히 군대를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이 들어오겠죠. 선생님, 그럼 16살 때부터 60세 때까지 계속 군인 생활을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은 스파르타죠, 스파르타. 네, 그거 아니고요. 이런 군대 훈련을 받을 그런 뭐랄까 한 몇 달, 전체 1년 중에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가서 훈련 받고 오고 훈련 받고 오고 하는 그런 제도식으로 운영이 됐어요. 그런 식으로 운영됐던 게 바로 조선 초기의 군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6살 때부터 60세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그때까지 군대 가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가서 훈련 받고 오고 훈련 받고 오고 하는 그런 나이의 범위가 요때였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짜증났겠죠? 네. 선생님 이제 뭐 예비군도 끝나고 예비군이나 뭡니까? 민방위도 끝난 지가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참 옛날 생각해보면 짜증났어요. 진짜. 예비군이나 민방위 불려가는 것도 짜증났습니다. 군대 갔다 왔으면 될지 모르는 걸 또 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조선의 군사제도. 이 용맹한 이 조선 군대를 보십시오. 네, 조선 초기에는 이렇게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양반들도 열심히 군대 갔으니까요. 중앙군은 5위의 궁궐과 수도의 수비를 담당하는 5위가 핵심이었고요. 지방군은 육군과 수군 진관 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수군이 별도로 편성되어서 물론 옛날에도 수군이 있긴 있었지만 완전히 아주 딱 그냥 편제가 나뉘어가지고 잘 운영됐죠. 진관 체제라는 거는 뭐냐면 그 지역마다 따로따로 방어를 하는 그런 지역 방어 시스템이에요. 절도사라는 게 있었는데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책임자예요. 책임자. 그 지역의 병사들을 총괄할 수 있는 지역사령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의 군사제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색군이라는 게 또 있었는데요. 일종의 예비군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계속해서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모여서 군대를 편성해서 훈련을 하거나 직접 전쟁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잡색군이라고 했죠. 잡색군. 굉장히 아주 잡다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잡색군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군사제도 쭉 내려가서. 그 군사제도와 읍성에 관련된 영상도 여러분들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영토를 넓히려는 정책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국방력 강화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군역의 의무도 원칙적으로 16세 이상에서 60세까지의 양인 남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게 하는 양인 계병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서울에는 중앙군인 5위를 설치하고 지방 각도에는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파견하여 육군과 수군을 통솔하게 했습니다. 또한 지방군의 일부를 서울에 교대로 올라와 근무하게 함으로써 중앙군과 지방군의 유기적인 연결을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규군 외에도 태종 때에는 유사시에 많은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 일종의 예비군인 잡색군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은 지방의 중요한 의대는 읍성을 쌓아 방어를 튼튼히 하기도 했는데요. 읍성 안에는 지방관이 업무를 보던 동원에서 향리들의 근무처, 지방 양반들이 여론을 모으고 백성들을 교화하던 향청 등 고을의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선시대에 쌓은 읍성은 100여 곳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헐리고 지금은 전라북도 고창의 고창읍성과 더불어 충청남도의 해미읍성, 전라남도의 나간읍성 등이 남아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볼 건 조은, 여원, 공수제도가 되겠습니다. 조은이라는 건 뭐냐? 조은은 세금을 중앙으로 실어나가는 것을 조은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여러분들 지금이야 온라인으로 다 붙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옛날에는 지방에 있는 그런 세금들, 주로 쌀이나 여러 가지 그런 뭐 특산품이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직접 올리려면 어디로 올려야 되냐? 육로로 올리려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레가 아무리 커봐야 거기에다가 실을 수 있는 그런 양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양의 그런 세금을 한 방에 올리려면 결국 중요한 건 배겠죠. 배. 수로로 올리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척된 게 이 서해안 지역의 조은로가 되겠어요. 세금을 지방에 있는 그런
센터가 되는 곳에다가 거기를 조창이라고 해요. 그 세금으로 올라올 그런 곡식들이나 이런 물품들을 이런 거점이 되는 곳에서 쌓아놨다가 올라가는 날 한꺼번에 배에다 실어가지고 한양으로 올리는 그런 조음로가 잘 발달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옛날에 고려시대나 그 이전에 삼국시대에도 이런 세금을 운송하는 그런 루트는 잘 개발되어 있었는데 조선시대 때 와서 더욱더 활발하게 잘 개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금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서는 또 나름대로 뭐 상업이라든가 뭐 교통 이런 것들도 덩달아 발달하게 되겠죠. 고속도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휴게소도 발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도 막 잘 돌아가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에서 거둔 곡식을 바닥을 통해서 이제 올리는 걸 조운이라고 하죠. 자, 이 조운제도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었느냐? 지방의 조창에 보관했어요.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대로. 그 다음에 서울의 경창으로 올리는데 익류지역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라미 19번에 익류지역 써볼까요? 익류지역. 세금을 걷는데 서울로 세금을 안 보내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함경도랑 평안도였어요. 왜 안 보냈느냐? 북쪽에 있는 지역은 안 보냈냐면요. 함경도는 워낙 여진족들의 공격이 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함경도에는 여진족을 방어하기 위해서 따로 거기서 거둔 세금은 함경도에서만 쓰게 되었습니다. 방어 자금으로요. 평안도 지역은요. 저기 중국의 사신들, 명나라 사신들이 평안도 쪽으로 해서 들어오거든요. 압록강을 지나서. 이렇게 사신들이 올 때 대접을 해야 되니까 그 대접하는 비용으로 쓰라. 그래서 평안도 지역은 또 세금을 한양으로 보내지 않았죠. 이런 지역을 익류지역이라고 해요. 자, 그럼 여권제도. 여러분들 암행어사 마패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패에 보면은 말 그림이 있죠? 말 그림이 달라요. 말이 3마리, 4마리 있는 경우도 있고 2마리 있는 경우도 있고. 그 표시는 뭐냐? 이러한 중간중간에 교통의 요지에 있는 역에서,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역에서 말을 빌릴 수 있는 마리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말이 많이 새겨져 있으면 더 좋은 거겠죠? 이렇게 말과 그 다음에 숙박시설을 설치해서 나라님으로 인해서 이제 전국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봉수제도. 여러분, 무슨 일이 났다 그러면 막 봉화불 피우잖아요. 봉화불. 올리는 그런 제도가 바로 연기 피우기도 하고. 이게 바로 봉수제도가 되겠습니다. 뭐, 조선은 봉수제로 통신을 했어요. 근데 뭐, 산에 불을 냈다고, 뭐, 이런 별로 안 웃기는 그런 만화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국경의 급박한 상황을 빠르게 중앙으로 전달할 때는 이 봉수제도를 잘 활용했습니다. 낮에는 어땠겠어요? 낮에는 연기를 올리고요. 밤에는 불을 올렸습니다. 그래야 좀 더 잘 보이잖아요. 낮에 불 피우면 너무 밝으니까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연기를 피워서 연기를 올리고, 그 다음에 밤에는 잘 보이게 불을 피웠어요. 이렇게 해서 몇 개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급박한 상황이 달랐다는 거죠. 평소에는 1개 올리고, 저기 좀 가까이 오면 2개, 더 가까이 오면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올리는 그런 제도가 바로 봉수제도였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국가기관 산업이었습니다. 자, 이 봉수제도, 여건제도, 조은제도에 관한 영상도 보시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습니다. 인터넷도 안 되고 핸드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시대에도 교통과 통신을 위한 여러 놀라운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세금으로 걷는 곡식인 세곡은 지방 곳곳에서 서울로 운송하여 나라 살림에 사용합니다. 이렇게 세곡을 운반하는 것을 조운이라고 합니다. 영산강, 한강 등의 강가에는 강창을 짓고 서남 해안의 바닷가에는 해창을 짓습니다. 인접한 고을의 세곡을 이 강창이나 해창으로 모아서 일시 보관하였다가 배를 이용해서 서울의 경창까지 운반했습니다. 그러나 평안도와 함경도 지방의 세곡은 서울로 운송하지 않았는데요. 이 지역은 국방비와 사신 접대비가 많이 들고 농사도 활발하지 않은 지역이라서 세곡을 서울로 운반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국방비와 사신 접대비로 사용하는 익류 지역이었습니다. 육로로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여곤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지방을 연결하는 도로의 중요한 지점 약 30리 정도 간격으로 역조를 배치해 말을 키우고 보살피게 했습니다. 암행어사가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한 마패는 바로 이 역에서 말을 빌릴 수 있는
공모 여행자의 신분증 같은 것이었는데요. 마패를 가진 공모 여행자는 역에 들러서 지친 말을 새 말로 갈아타고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통의 요지나 한적한 곳에는 원을 설치하여 여행자들이 숙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태원, 장호원, 사리원 등의 원이 들어간 명칭은 바로 조선시대 숙박시설인 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봉수제도는 국경이나 해안지대의 위급 상황을 중앙에 신속히 알리는 제도인데요. 산 위, 서로 잘 보이는 곳에 봉수대를 설치하고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횃불로 신호를 보냅니다. 해안이나 국경 지역의 위급한 상황은 각 지역의 봉수대를 거쳐서 12시간 정도면 서울 남산의 경봉대에 도착해 중앙에 알려지게 됩니다. 네, 잘 보셨습니다. 음악이 좀 정신없죠? 네,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마지막 주제예요. 정말로. 명나라와의 관계, 뭐 일본과의 관계, 여진과의 관계 등등 조선의 초기 대외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의 사신으로 간 그런 사신들이 들어가는 모습이 되겠죠? 네. 여기는 4대 정책을 폈어요. 명나라에는요,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명나라의 책봉을 받는 그런 관계였다고 알면 되시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몽골족의 원나라를 북쪽으로 밀어내고 다시금 한족의 명나라가 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조선과 비슷한 동시기에 만들어져가지고 함께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요. 조선은요, 일단 뭐 명나라를 갖다가 일단 상국으로 여기고 명나라에 여러 가지 4대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명나라에다가 일종의 그 선물들을 갖다 주고 조공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이득을 보는 그런 정책을 폈었는데요. 여러분은 이걸 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러면 중국의 명나라한테 조선이 설설 기었단 말인가 하면서 좀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데 사실상 조선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게 이득을 얻는 외교 정책이었다는 거죠. 뭐냐? 명나라의 실체와 실력을 인정을 해주고 명나라에 어느 정도 조공품을 보내면 명나라 입장에서 그걸 받고 먹고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명나라 입장에선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대국이다라는 그런 자기네들 자부심이 있다 보니까 조선으로부터 뭔가 선물을 받게 되면 그거의 10배, 20배 이상의 뭔가 선물을 줘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약간의 조공만 가져가도 중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문자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재미를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신단을 주기적으로 보내서 명나라로부터 이득을 얻으려고 보냈거든요. 그러자 명나라에서는요, 조선의 사신단이 가져오는 조공을 받고 그거보다 갑절 이상으로 조선에다 뭔가를 줘야 되니까 사신들이 오는 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사실 오니까 좀 자기네들이 뭔가 좀 이렇게 있어 보이고 대접받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내줘야 되는 게 많으니까 그만큼 굉장히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명나라 입장에서 조선에 사신들이 온다 그러면 그냥 1년에 한두 번만 와라 이런 식으로 사신이 오는 횟수를 중국에서 명나라에서 제한을 하는 정도까지 오게 됩니다. 워낙 조선이 이득을 많이 취하니까 말이죠. 또 한 가지, 이 사신만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사신을 따라서 여러 상인들이 다녀요. 상인들이 중국에 가서 선진 문물을 가지고 조선에 가지고 오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상인들을 통해서 상업도 발달하고요.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중국의 명나라의 선진 문물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조선도 이걸 개량하거나 아니면 좀 더 나은 아이디어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 명나라와의 4대 정책은 그렇게 조선으로서는 손해보는 장사만은 아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진 문화를 수용하고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이득을 한꺼번에 거머쥐는 실리적인 외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4대 외교라고 해서 그냥 제목만 보시고 아 이거 구려외교야 외교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교린 정책. 명나라와의 그런 4대 외교 외에 다른 여진과 그 다음에 일본 등등과 교린 정책을 폈어요. 일단 해유책은 어떤 게 있었느냐? 외랑 일본과는 삼포를 계약했어요. 그 당시 일본에는 뭐 막부가 있었거든요. 그 일본의 왕을 대신해서 무신 정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무로마치 막부라는 막부가 있을 때였는데 이때 삼포를 개항해서 부산포, 연포, 제포와 같은 이 동남 지역의 항구를 3개만 개항해서
일본 상인들과 장사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진족과는 교역을 허용하고요. 여진족 부족장들 중에서 조선에 많이 좀 이렇게 조선 조정에다가 좀 충성을 다짐하는 족장들에게는 관직을 주는 그런 센스도 발휘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진짜 들어와서 관직에 공부하는 건 아니고 명예직들을 여진족 추장들한테 족장들한테 많이 줘서 여진족을 회유했습니다. 반면에 토벌해야 될 때는 아주 확실하게 토벌했어요. 특히 외가 난리를 필 때, 왜구들이 난리를 필 때는 쓰시마섬을 대마도를 정벌하는 그런 강경책을 펴게 돼 있고, 여진족이 북방을 어지럽힐 때는요, 사군, 육진을 개척해서 여진족을 북쪽으로 밀어내버리는 그러한 강경책을 펴기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조선시대에는요, 아주 강력한 대외정책도 펴기도 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로 대외정책 영상 보시겠습니다. 조선은 사대교린의 외교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명과의 관계는 건국 초기에는 대립관계에서 친선관계가 됩니다. 조선은 건국 초기에 영토를 넓히려 영토 확장 정책을 쓰는데 그 중심에는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위화도 회군 때 시도하지 못한 요동정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정도전과 이방원이 대립하면서 이방원이 정도전을 제거하고 정도전의 요동정벌 계획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후 조선은 명과 신리 중심의 친선 외교를 펴는데 이걸 사대교린 정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북쪽에 있던 여진족은 국경을 자주 침입하여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우리 땅에 들어와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 때는 이곳에 군사를 파견해서 정벌을 합니다. 그 결과 압록강 유역에 4군, 두만강 유역에 육진을 설치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오늘날과 같은 국경선을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여진에 대한 조선의 정책은 토벌 정책과 회유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양면 정책을 취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왜구의 노략질이 자주 있자 세종 때 왜구의 근거지였던 쓰시마 섬을 토벌합니다. 그 후 일본이 평화적인 무역 관계를 요구하자 제포, 부산포, 연포의 3포를 개항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조선은 류큐, 시암, 자바 등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와도 교류했다고 알려져 있답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전 문제 두 문제 풀어보고 우리 오늘 강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실전 문제 1 봅시다. 다음 글의 밑줄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겠습니까? 정답은 조선 건국에는 단순한 왕조 교체가 아니라 여러 면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 많은 변화와 발전의 의미에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바로 3번 되겠죠? 3번. 소수의 문벌귀족들이 권력을 독점했다는 것은 고려시대 이야기가 되겠죠. 자, 2번. 다음 글에는 나타난 왕의 통치 시기에 이루어진 사실을 옳은 것은 이 국왕은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는 정치를 지향하여 집현전을 설치하고 답 나왔네. 세종대왕이죠? 그럼 세종대왕과 맞는 이루어진 사실 사병철폐 아니죠. 호패법 아닙니다. 직전법 아니죠. 4번 훈민정음 청제 정답입니다. 자, 5번 경국대전은 성종 때가 되겠죠. 따라서 2번에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거 잠깐 보여드리면, 다음 시간에는 민족문화의 발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이번 시간 빠이빠이 합시다. 고생 많으셨어요. 자, 안녕.